더 안전한 2026년을 위한 TVN 시민위원회 자연의 경고 이제는 준비해야 할 때. 안녕하십니까. 더 안전한 2026년을 위한 TVN 시민위원회 자연의 경고 이제는 준비해야 할 때 진행을 맡은 피연아입니다. 2025년을 떠올려보면 우리가 겪었던 자연의 변화는 이제 이상기후라는 표현조차 낯설지 않은 게 현실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기록을 갈아치웠던 연일 계속됐던 폭염, 단 몇 시간 만에 도시를 잠기게 했던 집중호우, 그리고 울산 시민 모두가 불안해 지켜봤던 대규모 산불까지.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기후가 변하고 있다는 말이 그저 뉴스 속 메시지가 아니라 현실 속 우리의 일상에 직접 닿는 문제라는 사실을 아프게 체감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자연재해도 당연하게 넘길 수 없고 설마라는 말로 위안을 삼을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집과 삶을 위협했던 그 장면들은 다시 뉴스 속 슬픈 기록으로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2025년 울산의 자연재해를 직접 되짚어보고 다가올 2026년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울산을 지키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어떤 대응이 가장 필요했는지 또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울산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김정식 소방경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울산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정식 홍보조정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청 자연재난과 김병현 주무관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시청 자연재난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병현 주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의 장보혜 재난 코디네이터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보혜 재난 코디네이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끝으로 64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시네요. 기상정보 전문 크리에이터 소박사TV의 소원주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박사TV 소원주입니다. 울산에서 오랫동안 교편을 잡았고 지금은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분과 함께 2025년을 돌아봤을 때 우리 울산 시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했던 자연재해가 무엇이었는지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어서 갈게요. 네, 하세요. 올해 2025년 여름 울산 시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했던 자연재해 중에 하나가 바로 폭염이었는데요. 연일 계속된 열대야 그리고 체감온도 40도에 육박했던 날씨 때문에 도심뿐만 아니라 농촌, 산업 현장, 복지시설까지 참 많은 곳에서 어려움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울산은 산업단지와 인구 밀집 지역이 많은 특성상 이 폭염의 영향이 더욱더 심각하게 나타났다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먼저 김병현 주무관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해 울산 지역의 폭염, 예년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최근 울산 지역의 폭염경보 최초 발령 시기를 보면 22년에는 8월 4일, 23년에 7월 27일, 24년에 7월 23일로 해마다 폭염경보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도 거의 한 달가량 빠른 6월 29일에 폭염경보가 첫 발령되어 해마다 극심한 무더위가 빨리 찾아오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올여름 폭염 같은 경우에 이 평년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강도 또 지속 기간에서도 좀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기후적인 측면에서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박사TV의 소원주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올여름 폭염은 역대급입니다. 평년 기온과 비교할 때 매우 극심했습니다. 올해 여름철 평균 기온이 25.7도로 역대 1위였습니다. 최근 30년의 평균값이 23.7도입니다. 평년 대비 2도 높았습니다.
또한 전국 평균 폭염 일수가 28일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평년값을 보면 폭염 일수가 10일 정도 됩니다. 폭염 일수가 극단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올여름 폭염이 역대급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폭염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또 도심의 열섬 현상도 꼽히고 있는데요. 이 도심 열섬 현상과 기후 변화 어떤 방식으로 폭염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가 확대되면서 녹지 공간이 감소하고 자연적인 냉각 효과가 사라집니다. 도시는 주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벽돌 등 재질이 많습니다. 모두 폭염을 심화시키는 재질들입니다.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는 낮 동안 태양열을 흡수하고 저장하게 됩니다. 이 저장된 열이 밤에 천천히 대기 중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나 건물에서 복사열이 발생하면서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것이 도시 열섬 효과입니다. 네, 도심 열섬 현상이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울산, 부산 같은 이 동남권은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가 인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폭염이 왜 심할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올해는 특히 해수면 온도가 높았습니다. 평년에 비해 해수면 온도가 2, 3도 높았습니다. 뜨거워진 바닷물이 뜨거운 수증기와 열을 지속적으로 방출합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팬 현상입니다. 울산과 부산은 태백산맥 남쪽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풍이 불 때는 태백산맥을 넘은 고온 건조한 바람이 팬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 뜨겁고 건조한 바람으로 인해 동남권 기온이 올라갑니다. 네, 이 해수면 온도 역시나 높다 보니까 기후적인 측면에서도 폭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폭염특보가 발령된 기간이나 횟수 역시나 평년보다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김병현 주무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평년보다 좀 많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우선 폭염특보는 체감온도에 따라서 주의보, 경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폭염주의보는 1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되고, 폭염경보는 1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올해 폭염특보가 발령된 기간은 총 59일로 주의보 19일, 경보 40일입니다. 이 수치는 최근 10년 자료를 보면 작년 64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폭염경보만 놓고 보면 작년의 경우 폭염경보는 22일이고 올해는 폭염경보가 40일로 올해 폭염이 작년보다 더 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올해 울산은 여름철 평균 최고기온이 30.7도로 1932년부터 시작된 울산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유일하는 기록을 남긴 해이기도 합니다. 네, 올여름이 덥긴 더웠나 봅니다. 올해 폭염특보 발령된 기간이 59일이었다고 합니다. 좀 놀라운 숫자죠. 자, 게다가 올해 여름철 더위가 울산 기상 관측 이래 역대 2위라는 기록까지 남겼을 정도였으니까요. 더위가 정말 심각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소방청에서도 이 폭염과 관련된 신고 건수가 올해 유독 많았다고 하던데요. 참 어떤지 알아볼게요. 김정식 소방경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청의 폭염과 관련한 온열 질환 출동 건수는 5월 15일에서 7월 31일 기준으로 2,467건입니다. 이 수치는 전년 기간 대비 약 14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144%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자, 올해 폭염으로 그 울산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분야가 어디였나 궁금한데요. 김병현 주무관님, 올해 어디가 울산에서 피해가 가장 컸습니까? 올해 울산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총 188명입니다. 이 중 125명이 실내외 작업장에서 발생하여 전체 중 66%를 차지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 온열 질환자에 의한 사망자도 작업장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공업도시인 울산의 특성상 산업 현장에서 온열 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산업 현장에서의 온열 질환자가 올해도 유독 많았다고 하네요. 특히나 또 폭염이 가장 심했던 날짜랑 시간대도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폭염은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어 폭염이 가장 심했던 날짜나 시간대를 특정하기에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온열 질환자 발생 수만으로 볼 때는 하루에 가장 많은 12명이 발생한 7월 22일이 폭염에 의한 피해가 가장 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올해 일 최고 기온이 36.3도로 가장 높았던 7월 2일에는 7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이것으로 미뤄볼 때 온열 질환이 그날의 최고 기온에 꼭 비례하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폭염은 간접적이고 계속적으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의 기온이 어제보다 낮다고 해서 방심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네요. 폭염과 함께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도 올 한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울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요, 폭염 대비 혹은 폭염 발생 시에 자원봉사 인력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이번에는 장보혜 재난 코디네이터님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까? 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폭염을 대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온열 질환 응급조치 캠페인 등을 통해서 기업이 후원한 시원한 생수를 시민들에게 나눠주거나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대비 키트를 만들어 지원하기도 합니다. 폭염 쉼터를 방문하여 이용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대구시의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에어컨이 구비된 무더위 쉼터를 설치하여 잠시나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활동도 있었습니다. 또 참고로 폭염 경보 및 특보의 경우 경각을 다투는 재난 복구 활동을 제외하고는 자원봉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실외 배치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독거노인 분들이나 쪽박촌처럼 그 폭염에 유독 취약한 계층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또 특별 지원 활동을 펼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알려주세요. 네, 관내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는 폭염 취약계층 분들을 찾아뵙고 안부를 확인하고 얼음 생수를 배부하면서 폭염 피해 예방법 및 온열 질환 응급조치 방법을 안내하는 캠페인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폭염이 단순히 더운 여름이 아니라 이제는 재난 대응 체계가 필요한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울산시에서 폭염을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체계로 울산시에서는 좀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또 궁금한데요. 김병현 주무관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5개 분야인 폭염 대응 TF팀 구성,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응급의료체계 구축, 119 대비체계 확립, 상황 전파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 2025년 폭염 종합대책을 5월에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폭염 대책 기간인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단계별로 비상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폭염이 더 이상 단순한 기상 이변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 상황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울산에서도 그 무더위 쉼터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실제로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김병훈 주무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우리 시는 무더위 쉼터 지정명 운영 관리 지침에 따라 총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4가지 유형에는 첫째,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공공시설, 둘째, 노인 등 특정 대상만이 이용 가능한 특정 대상 이용시설, 셋째, 은행 등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생활 밀착 민간시설, 마지막으로 야외시설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시설 209개소와 경로당 등 특정 대상 이용시설 753개소를 포함해 작년보다 371개소가 늘어난 총 1333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무더위 쉼터에서 잠시 쉬어가시면서 또 더위를 잊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이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는 장소들이 보면은 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 것 같은데요. 이 장소 기준이 있습니까? 작년까지 16.5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최소 시설 면적 기준이 있었지만 올해 4월에 무더위 쉼터 지침이 개정되어 최소 면적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네. 현재 산사태, 지진 해일, 침수 등의 재해 위험이 없는 것으로 무더위 쉼터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곳이면 어디든 지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지정하기 위해서는 시설 관리자와의 협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앞으로의 여름이 지금보다 더
뜨거워지고 더 길어질 거다. 이런 무서운 우려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름 폭염 더 심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지 궁금하네요. 송원주 선생님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인류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는 한 지구 평균 기온은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최근 여름철에 제트 기류가 북쪽으로 사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공간으로 상층의 티벳 고기압과 하층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다가옵니다. 이 두 고기압이 이중으로 덮는 이불 역할을 합니다. 여름철에 매년 고질적으로 열동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더운 여름에 이불 역할까지 한다고 하니까 더 더워지지 않을까 무섭네요. 자, 앞으로 이 폭염 상황에서 시민들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들을 미리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폭염시 안전수칙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정식 서방경님, 어떤 안전수칙들 기억하고 있어야 될까요? 예, 폭염 상황에서 시민들이 지켜야 할 기본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폭염 기간에는 카페인이나 알코올 음료는 피합니다. 두 번째,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사이의 고온 시간대에는 장시간 외출이나 격렬한 운동은 피합니다. 세 번째, 통풍이 잘 되고 밝은 색의 헐렁한 옷을 착용하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혼자 사는 어르신, 어린이, 만성 기저질환자는 폭염에 특히 취약하므로 자주 상태를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 아이나 반려동물은 차량 내에 잠시라도 야외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야외 작업이나 활동 시에는 그늘에서 자주 쉬며 무리한 행동은 피합니다. 일곱 번째, 어지러움증, 두통, 메스꺼움 등 열사병이 의심되는 증상이 확인된다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고 물을 마신 뒤에 필요하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네. 폭염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이 알아둬야 될 기본 안전 수칙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폭염 상황 속에서 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역시나 안전 수칙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폭염 상황에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하실 때 가장 강조하고 있는 안전 수칙은 뭔지 궁금합니다. 장보혜 코디네이터님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바로 자원봉사자 본인의 안전입니다. 본인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면 타인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폭염 경보 시에 실내 활동과 오전 활동에 집중하여 활동을 진행하고요. 오후 2시에서 5시 실외 활동은 중단합니다. 그리고 개인 컨디션에 맞춰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수분을 자주 조금씩 섭취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재난 복구 활동 등 불가피하게 폭염 상황 속에서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무더위 쉼터 공간을 확보하고 생수, 햇빛 보호 장비, 식염 포도당, 구급약품 등을 준비하고 활동 중이나 종료 후에도 온열 질환 증상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자원봉사자 종합보험을 통해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잠깐. 네, 해주세요. 폭염만큼이나 올해 우리를 괴롭힌 것이 또 하나가 있죠. 바로 기록적인 폭우였습니다. 지난 여름 곳곳에서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이어졌고요. 또 생활과 교통 인프라 곳곳도 흔들렸습니다. 이제 폭염과 폭우는 계절마다 반복되는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장마철 안전 대책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폭우와 집중호우 대응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집중호우 패턴이 굉장히 짧고 강하게 바뀌었다.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소원주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실제로 이렇게 짧고 강하게 바뀌었는지 좀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과거에는 비교적 넓은 지역에 비가 내렸다면 최근에는 매우 좁은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국지성, 게릴라성 호우입니다. 기온이 1도 상승하면 대기가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은 7% 증가합니다. 뜨거운 폭염으로 지표면이 가열되면 대기 상하층 온도차가 커지고 대기가 불안정해집니다. 대기가 품고 있는 대량의 수증기는 대기가 불안정해질 때
한 번에 폭발적으로 비를 쏟아냅니다. 그것이 게릴라성 호우이고 집중호우입니다. 네. 올여름 집중호우를 겪으시면서 우리나라 날씨도 이제 동남아처럼 변해가는구나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국지성 호우, 게릴라성 폭우가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지성 호우, 게릴라성 폭우가 증가하는 원인은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 기온이 올라가면 대기 중 수증기량이 증가하고 대기가 불안정해지면 쉽게 큰 비가 내리게 됩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짧은 시간 동안에 좁은 지역에 폭발적인 비를 쏟아붓는 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런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다 보니까 우리 울산 역시나 올여름 폭우와 관련된 신고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들었거든요. 김정식 소방경님께 좀 여쭤볼게요. 실제로 폭우로 인한 출동 건수가 많았습니까? 예, 올해 울산에서는 6월 14일 호우주의보를 시작으로 호우주의보 11회, 호우경보 6회 등 총 17번의 호우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폭우와 관련된 119 신고 건수는 146건으로 인명구조 5건, 토사 낙석, 도로 장애물 제거, 건물 지하의 침수로 인한 배수 작업 등 141건의 안전조치를 하였습니다. 네, 이상기후의 변화는 단지 뜨거운 여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잠깐의 소나기처럼 보였던 비는 어느새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잠시 교통정보 듣고 와서 폭우 대응 그리고 침수 예방 전략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안전한 2026년을 위한 TVN 시민위원회 자연의 경고 이제는 준비해야 할 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울산소방본부 예방안전과의 김정식 소방경 그리고 울산광역시청 자연재난과 김병현 주무관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다시 갈게요. 그 소개하는 부분 앞부분부터. 더 안전한 2026년을 위한 TVN 시민위원회 자연의 경고 이제는 준비해야 할 때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울산소방본부 예방안전과 김정식 소방경 그리고 울산광역시청 자연재난과 김병현 주무관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의 장보혜 재난 코디네이터 기상전문 소박사TV의 소원주 크리에이터 이렇게 네 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올해 폭우가 심해진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더 이상 장마철 불편함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진짜 이른바 물과의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울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비상 대응에 돌입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장보혜 코디네이터님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집중호우 계절이 다가오면 빗물바지가 이물질로 막혀 있는지 덮개로 덮여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집중호우 예보가 발령되면 일기예보를 예의주시하고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우리 시와 긴밀히 소통합니다. 낙동강 홍수통제소, 도로 CCTV, 뉴스 등을 통해 확인된 정보를 울산광역시 재난전문 자원봉사단과 공유하며 비상연락망 체계, 유지를 점검합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우선 자원봉사센터 관리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안전 확보 시점을 고려하여 점검했던 비상연락망을 가동시키고 집결한 재난전문 자원봉사단을 통해 기본적인 대응 활동을 시작합니다. 확대 운영이 필요할 시에는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되는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이 운영되고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통한 관내 자원봉사자 모집 또는 전국 246개소 자원봉사센터로 타시도 자원봉사자의 요청 등 단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네, 이게 침수 피해 복구 현장에서 물론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으시겠지만 자원봉사자들이 가장 많이 맡는 업무는 어떤 걸까요?
네, 침수로 인해 발생된 폐기물 정리부터 침수 가옥에 들어찬 물과 흙을 퍼내는 일, 사용할 수 있는 가재도구 세척, 세탁 및 급식 지원 활동, 농촌의 경우 비닐하우스 및 농작물 정리 활동 등이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 코디네이터님도 폭우 대응 현장에 나가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고 이 대응 활동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인상 깊었던 사례라든지 아니면 우리 울산 시민들의 참여가 돋보였던 순간들이 기억에 나는 게 있으실까요? 네, 있는데요. 이번에 산청군 수해복구 활동에 울산광역시 대학생 봉사단이 참여했습니다. 청년들이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었고 피해 마을 주민분들은 청년들이 참여하니 복구 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봉사활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일상 회복에 대한 의지를 다질 수 있었고 잠시나마 활력을 나눠받았다며 감사를 표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한 청년들 또한 피해 현장과 주민들을 직접 보며 국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었고 보람을 많이 느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네, 시민들의 참여로 피해 마을 주민들이 조금 더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청년들에게 얼마나 고마워하셨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내년에는 이런 자연재해가 더 이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건 사실 바람일 뿐이겠죠. 앞으로 이 집중호우 피해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소원주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도시 침수, 뭐 배수 문제 어떻게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걸로 보십니까? 도시 지역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비가 내리면 흙이나 숲처럼 물을 흡수하는 공간이 좁습니다. 앞으로 만약 강수량이 증가하고 배수 용량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주변이 침수할 가능성은 늘어나게 됩니다. 최근에는 대규모 지하 저류 시설을 건설하는 곳도 많습니다. 장마철에 많은 물을 지하에 저장해 두었다가 가을수기에 그 물을 이용하려는 시도입니다. 네, 도심의 그 시설 정비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폭우 대비 사전 준비와 신속한 대응 그리고 안전한 장소로의 대피가 핵심적일 것 같은데요. 기상청에서 호우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게 되면 우리 시민들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병일 주무관님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아니에요? 네. 김병일 주무관님 아니에요? 예. 나 김이라고 해요. 저는 현임. 서반경님, 김정식 서반경님 차례군요. 표시가 안 돼 있어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질문부터 들어갈까요? 그렇다면 폭우 대비는 사전 준비와 신속한 대응, 안전한 장소 대피가 핵심적일 것 같습니다. 자, 기상청에서 호우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식 소방경님 대답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크게 5가지로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강수 등 기상 예보를 확인하고 이동 계획을 세우기입니다. 호우가 예보되면 가능한 외출을 자제하고 이동이 불가피하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지대, 지하공간, 지하차도, 하천변 주변은 피하기입니다. 낮은 지대의 도로, 지하차도 침수나 하천변 범람, 하수도, 배수불량 위험 등이 보이면 이런 장소는 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세 번째, 주택관리 및 배수점검 철저입니다. 집 주변의 배수로를 사전 청소하고 화수구, 막힘 여부 등을 사전 확인합니다. 네 번째, 비상용 준비물 챙기기입니다. 손전 등 휴대용 배터리, 방수가방, 장화, 우산, 우의, 생수 등을 미리 준비합니다. 다섯 번째, 가족과 이웃의 연락을 유지하는 겁니다.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사전에 대피 계획을 세우고 연락망으로 수시로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네, 잠시 쉬셔도 됩니다. 네, 집중호우는 우리에게 물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비가 내린 직후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또 다른 재난이 있죠. 바로 산불입니다. 올해 울산을 가장 충격과 슬픔 속에 빠뜨렸던 사건, 대규모 산불이었는데요. 특히 지난 3월에 발생했던 울주 양산의 산불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디에서 산불이 시작돼서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지금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정식 소방경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2025년 우리 울산에서 가장 아프게 기억되는 자연재해 중 하나는 올해 3월에 발생한 울주군 산불입니다. 이 산불은 그 규모와 피해 면적에서 울산 지역의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됩니다.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은 울주군 온양읍 운하리 대운산 밑자락이었습니다. 화재 당시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불이 빠르게 번지며 우리 울산과 경계 지역인 경남 양산까지 확산되었습니다. 발화 원인은 농막 인근에서의 용접 작업 중 불꽃으로 추정되며 안타깝게도 이 산불을 진화하는데 6일이 걸렸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피해 규모입니다. 공식 집계된 산림 소실 면적은 약 1137헥타르에 달합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배, 축구장 약 1600개를 합친 규모와 같습니다. 수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울산의 소중한 산림과 생태계에 회복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남긴 자연재난이었습니다. 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것 같습니다. 그때 소방관 분들도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자, 올해 산불 규모가 특히나 컸던 이유가 이게 소방의 분석, 데이터 기준에서 혹시 설명이 가능한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역시 이상기후로 인한 환경 변화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하여 고온 건조 현상이 산불의 연료를 최적화하였고 전례 없는 돌풍과 강풍이 산불의 확산 속도를 극대화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산불은 자연적인 발화원보다는 인위적인 발화원에서 시작된다는 점이 현재 대형 산불 증가의 분석 결과입니다. 네, 이번 산불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됐었잖아요. 그렇게 빠르게 확산됐던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강풍을 동반한 강한 바람이 산불의 확산 속도를 빠르게 만든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기상 관측에서 봤을 때는 그 올해 울산 지역의 산불이 예년보다 크게 확산됐던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소원주 선생님, 네, 말씀을 해주세요.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봄철입니다. 겨울을 지나 봄철이 되면 강수량이 적은 건조한 시기가 길어집니다. 봄철에는 특히 실화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산에 들어갈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의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봄철입니다. 산불은 바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봄철은 메이스톰이라고 해서 종종 폭풍이 붑니다. 강풍은 불길이 번지는 속도를 높입니다. 급격히 대규모 산불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규모 산불이 난 이후에 많은 분들이 가장 마음 아파했던 부분이 숲의 피해도 있었겠지만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재민 분들을 돕기 위해서 또 울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정말 신속하게 움직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보혜 코디네이터님, 그 산불 발생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자원봉사 지원은 어떤 부분일까요? 네, 모든 재난이 그렇겠지만 이재민에 대한 지원 활동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임시 거주 공간을 준비하고 설치하는 일, 그 공간의 환경을 관리하는 일, 식사 지원, 그리고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 상담을 진행하는 등 이재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관심을 보이는 것 등 재난으로 일상이 무너진 사람들이 다시 힘을 내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가장 우선 시작하여 가장 마지막까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울산 산불 당시에 자원봉사센터와 또 자원봉사자분들 어떤 방식으로 대응 체계를 가동했는지도 궁금하고요.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셨던 걸까요? 네, 올해 울산뿐 아니라 영남권에 아주 크게 산불이 발생했고
울산 산불의 경우 강풍으로 인해 불길의 방향이 계속 바뀌고 다른 지역에서는 전문 진화 대원들까지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정도로 자원봉사자들을 직접 산불 현장에 투입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조건이었습니다. 네. 네, 또한 긴급 대피 인원은 있었지만 이재민이 발생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산불 시 자원봉사자가 수행하는 진화활동 지원, 이재민 구호 피해 복구 역할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대응 체계를 운영했습니다. 네. 우선은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현장 활동을 제한하였고요. 안전이 확보된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진화대원과 대피 주민들에게 식사 및 간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2년부터 구축해온 사회공헌 협약 기업들과 신속하게 소통하였고 진화대원과 대피 주민들이 필요한 식사 및 간식을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역에서는 이재민이 발생하지 않았고 산불이 진화됨과 동시에 자원봉사 활동도 빠르게 종료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한 영덕군에는 우리 시 재난전문 자원봉사단이 배치되었고요. 네. 이재민 특식 제공, 생활용품 지원, 임의용 재능 나눔, 산불 피해 지역 진달래나무 식재 등 복구 활동을 펼쳤습니다. 네, 자원봉사자분들도 진짜 노고가 많으셨네요. 자, 그런데 산불의 경우에 다른 재난보다 이 확산 속도가 빠르고 또 예측이 어렵다 보니까 현장에서 대응하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도 정말 많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산불은 바람의 방향이 계속 바뀌었고 또 야간에도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아서 장시간 진화 작업이 이어졌던 걸로 아직도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김정식 서방경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산불. 사실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초기 진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산불 진화의 성패는 화재 발생 초기 30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강풍과 건조한 환경 탓에 진압이 힘든 대형 산불로 발전합니다. 최근처럼 극도로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환경을 이기려면 신고 접수 후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가용한 모든 공중 및 지상 자원을 쏟아부어서 불길이 커지고 확산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아내는 것, 이것이 초기 진화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네, 예를 들자면 며칠 전 11월 30일 일요일 시 11시 28분 울주군 범섭 중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신고 접수 17분 만인 11시 45분에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소방 헬기 7대, 소방 차량 16대, 소방대원 등 101명이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인 진압 활동을 실시하여 3시간 만에 산불 진화를 완료한 모범 사례가 있습니다. 네, 아유 다행이네요. 자, 초기 진화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울산시 자원봉사센터 측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장보혜 코디네이터님, 그 산불 대응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 혹시 지금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네, 저희도 수시로 변하는 진화율을 보면서 피해 규모가 얼마나 커질지 또 장기화될지 등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자원봉사자의 운영의 시점, 자원봉사자의 모집 규모, 활동 형태 등 미리 정하거나 준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모든 일을 갑작스럽게 진행해야 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오랜 기간 근무한 직원들을 중심으로 축적된 그간의 재난 현장 자원봉사 운영 경험을 통해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산불이 그 봄철 중심에서 이제는 연중 발생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서서 소원주 선생님께서 산불은 봄철에 많이 난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또 추세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울산을 포함해서 동남권 쪽에서 이런 패턴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실제로 사례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봄철은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계절이라 산불은 주로 봄철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은 산불 발생 시기가 봄철에서 연중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작년 10월에는 가을에 들어와 극심한 건조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진화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0월에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올 11월에도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 넓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야외에서 불의 취급을 할 경우에는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뭐 이례적으로 대형 산불들이 연중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자, 그렇다면 최근에 그 산불 규모가 또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좀 보완해야 될 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장보혜 코디네이터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산불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측할 수 없는 재난들도 많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 대응 네트워크의 강화와 확장을 통해 꼭 필요한 자원봉사가 더욱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복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재난 상황에 따라 먼저 대응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의 육성도 더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네요. 좀 신속함이 먼저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 산불 복구 과정에서도 자원봉사센터에서 굉장히 큰 힘이 돼주고 계시잖아요. 장기적으로 필요한 자원봉사 활동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재민들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전반적인 활동, 특히 서로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공동체 문화를 강화하고 심리적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산림 생태계를 복구하는 자원봉사도 지속해서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산불이 연중 발생하는 걸로 바뀌고 있는 만큼 우리 시민들이 꼭 지켜야 할 안전 행동 요령 역시나 중요할 것 같은데요. 김정식 소방경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알아둬야 될 안전 행동 요령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산불은 그 진행 방향과 피해 규모가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난입니다. 특히 강풍을 동반할 경우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의 신속하고 침착한 대피가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행동 요령입니다. 개인의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이니 신고 후에는 바람을 던지고 낮은 자세로 계알지 등으로 대피하는 기본 원칙을 숙지해 주시고 정부기관, 울산광역시 등에서 제공하는 재난 문자 정보나 마을 방송 등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산불 안전 행동 요령은 첫 번째,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화기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산이나 숲 근처에서 농산 부산물 소각,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 행위 하지 않기입니다. 세 번째, 산불이 발생할 시에는 산 쪽으로 대피하지 마시고 도로 등 계알지 방향으로 대피하십시오. 네 번째, 산 주변에 연기나 불씨가 보이면 즉시 11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주의와 실천이 소중한 산림과 생명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네, 잠깐 쉬셔도 되겠습니다. 네, 하시면 됩니다. 연중 산불과 폭염 그리고 폭우까지 이런 이상기후 현상은 단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유럽 중동 지역의 기록적인 폭염, 일본의 폭우, 남미 가뭄 등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어떤 경고를 보내주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소원주 선생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 기온 상승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북극 얼음 면적이 관측사상 가장 작아졌습니다. 매년 대한민국 면적만큼 북극 얼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북극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높은 기온은 이제 이상기후가 아니라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상기후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상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한편으로 지구온난화는 사기다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중생대 지구는 매우 고온이었고 공룡들이 아무 문제 없이 살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넌센스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질학적 시간으로 본다면 실제로 인류에게 남겨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제는 뭐 이상기후가 일시적인 게 아니고
일상적인 현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특히 그 올해 발생한 이상기후 중에서 그 선생님께서는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신 뭐 해외 사례가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역시 기록적인 고온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 지구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동 서비스에 의하면 올해 지구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을 중심으로 40도를 넘는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하여 60년 만에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이로 인해 온열 질환 사망자가 속출하고 산불이 확대되었습니다. 미국 LA에서는 건조한 기후와 고온 현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멜 깁슨, 빌리 크리스탈의 저택이 잿더미가 되었고 페리스 힐튼도 말리부의 저택을 잃었습니다. 그 외 많은 유명 연예인들의 저택이 잿더미가 되는 영상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 미국 LA의 그 비버리힐스 정말 그 대저택들이 새카맣게 탔더라고요. 대형 산불뿐만 아니라 뭐 프랑스 에펠탑도 휘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야, 진짜 기록적인 고온 현상이 심각한 사례들이었습니다. 자, 앞으로의 10년 우리나라 기후는 또 어떤 방향으로 변할지 또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김병현 주무관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여름철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다는 지난해 기록을 올해가 갱신하였습니다. 기상 관측망을 전국적으로 대폭 확충한 1973년 이래로 올해와 작년이 각각 역대 1위, 2위를 차지했고 재작년인 2023년은 역대 6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년간 역대 1위, 2위, 6위라는 이 수치가 앞으로 10년 우리나라 기후가 어떤 방향을 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들은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적응하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반증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네요. 자,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10년 기후가 어떻게 변할까? 소원주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더욱 뜨거워지는 한반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연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고 폭염 일수나 열대야 일수와 같은 지표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는 이미 아열대 기후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경계는 더욱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지고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서풍 사용으로 돌발적인 강력 한파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올해는 매우 이례적으로 태풍이 상륙하거나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장벽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 해면 수온은 매우 높습니다. 해면 수온이 높기 때문에 태풍이 한반도 부근까지 북상하며 세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슈퍼 태풍이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앞으로 더 뜨겁고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급변하는 뉴노멀의 기후 환경에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2025년 우리 울산이 겪었던 폭염과 폭우 그리고 산불까지 이런 기후 위기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 속의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대응을 하시고 또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셨던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26년 더 안전한 울산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병현 주무관님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우선적으로 폭염은 기후변화로 인해 날로 심해지는 살아있는 재난이지만 여름철은 원래 덥다라며 일상으로만 생각하는 우리 모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마을버스 폭염 행동요령 거리 홍보, 거리 곳곳에 있는 주정차 금지판을 활용한 폭염특보 상황과 행동요령 표출 등과 같이 시민들의 일상에서 폭염 행동요령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와 몸에 뵐 수 있도록 보다 더 시민들의 가까운 곳에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게 홍보 전략을 다 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장보혜 재난 코디네이터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계속해서 말씀했다시피 재난이 일상성으로 바뀌었고 산불, 폭염, 폭우 등 연중 재난이 반복되면서 센터 역시 상시 대응 가능한 재난 조직과 교육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막을 수 없는 자연 재난에 대한 관점을 기존의 예방 및 사후 복구 중심 체계를 넘어서 관리 및 회복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 피해가 큰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및 지원, 그리고 일상의 회복에 초점을 맞춘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안전해야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원봉사 안전보장 체계를 정비하고 보호장비 비축, 안전교육 강화 등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원주 선생님. 전례 없는 기후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물 관리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홍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 시스템을 상시 개선하고 효율적인 댐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뭄을 대비하여 빗물 활용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녹화지대를 확대하는 등 그린 인프라를 확대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전기차나 수소차 등에 대한 법적, 재정적 지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경식 소방경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26년 더 안전한 울산이 되기 위해서 뭘 좀 먼저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예, 저희는 울산 소방본부 차원에서 준비 대응 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잦아지고 있는 폭염과 폭우에 대비하여 울산 소방에서는 119 신고 체계 강화, 풍수의 대응 장비의 전진 배치, 폭염, 폭우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철저한 사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폭염, 폭우 시에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여 재난안전통신망과 NDMS 국가재난정보 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상황 전파와 신고 접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폭염에는 구급차에 온열 진환 응급 키트, 응급 식염수라든지 얼음 조끼 등을 구비하고 실시간 의료 상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폭우 예상 시에는 대용량 방수 차량, 대용량 펌프 등을 침수 예상 지역에 선제적으로 배치하여 시민의 안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폭염, 폭우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민간 봉사자가 협업해 구조 인력을 배치하고 무더위 쉼터 확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울산 소방은 폭염과 폭우에 대비해 장비, 인력, 재난정보를 총동원해 울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체계적 준비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신 네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방송 출연이 힘들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한데 이렇게 출연하신 소감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정식 소방경님 어떠셨어요? 예, 더 안전한 2026 울산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보혜 재난 코디네이터님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번 좌담 프로그램을 위해서 질문을 준비하면서부터 센터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작성해주신 답변들을 통해서 더 폭넓게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 안전한 울산뿐 아니라 우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늘 이렇게 이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김병현 주무관님 어떠셨습니까? 네, 자연재난이 일상이 되어버린 현재 시점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같이 패널 분들과 같이 논의하게 돼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소원주 선생님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예, 각계 각층에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모처럼 좋은 자리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이상기후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이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에 너무 걱정스럽더라고요. 우리가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클로징 들어갈 건데 MC만 마이크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내릴 거예요. 기후 위기는 언젠가 올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걸 한 번 더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올여름을 뜨겁게 뒤흔든 폭염, 삽시간에 도시를 마비시킨 폭우, 그리고 울산을 검게 뒤덮었던 산불까지. 누구도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시간이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지켜냈고 또 함께 버텨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은 계속해서 경고를 보낼 텐데요. 그때마다 서로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단단한 지역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위기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좌담을 계기로 2026년은 불안한 해가 아니라 안전을 만들어가는 해가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더 안전한 2026년을 위한 TVN 시민위원회 자연의 경고, 이제는 준비해야 할 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차소라, 기술의 고영웅, 구성의 박수진, 저는 피어나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